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25일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올렸던 네이버 대 카카오, 그 전략을 분석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추천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 방송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한 조회수가 한 6,400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네. 이 볼 것 없는 방송인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초심을 유지하면서 유익한 방송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는 바야흐로 언택트 전성시대. 자, 과연 의사와 변호사도 비대면으로 만나게 될까요? 입니다. 대충 어떤 주제인지 감이 오시죠? 그쵸? 네. 모티브가 됐던 기사들은 이렇습니다. 전화상담 처방 3개월새 26만여 건, 청와대 부처 규제 완화 이단 시사, 디지털 타임즈의 5월 24일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법 공부한 AI, 언택트 시대 법률 시장 확 키운다. 지디넷 5월 25일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지난주에 유별나게 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의료 분야와 법률 분야에서 뭔가 이 언택트를 주제로 하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다가 한번 좀 묶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바야흐로 언택트의 시대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가져온 언택트의 시대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좋든 싫든 사실 좀 싫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언택트가 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언택트의 세상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화상회의 솔루션, 이커머스, 메신저, 게임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언택트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물 만난 고기들이 됐죠. 물 만난 고기들이 돼서 아주 신나게 지금 헤엄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택트의 바람은 원래부터 언택트였던 이런 서비스들을 활성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언택트는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대면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영역들까지도 실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영역들이 바로 법률 그리고 의료와 법률 이 두 가지 영역인데요. 자, 두 영역 모두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분야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변화,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과연 코로나가 이 세상을 다 흔들어 놓는 이 코로나가 과연 이 보수적인 두 영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오늘 한번 그걸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의료와 법률 시장에 불고 있는 언택트 바람,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료 영역입니다. 자, 사실 미국에서는 활발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라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제 막 불거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병원, 웬만하면 안 갔죠. 그죠? 웬만큼 아픈 것도 참고 왠지 병원 가면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환경, 또 뭔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나 처방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전화 진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아주 전격적인 조치였죠. 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약 3개월간에 5월 10일까지 통계를 보면 26만 건에 달하는 전화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게 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 원격 의료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보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주요 인사들이 아주 그 원격 의료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옹호하는 발언들을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청와대, 뭐 정부 여당 이렇게 열심히 다 옹호를 하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원격 의료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또 논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반 병의원들이 도산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비근한 예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메가스터디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메가스터디가 생기고 나서 의료나 교육이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최고의 전문가에게 가서 뭐 교육도 받고 싶고 의료 서비스도 그렇게 받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어떻습니까? 유명 강사가 인터넷 강의를 해버리니까 그 나머지 학원들은 뭐 싹 죽었죠. 예. 뭐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상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대형 병원이든 중소형 병원이든 전부 다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되면, 아니 뭐 사람들이 뭐 내가 도저히 뭐 실력도 잘 모르겠고 하는 의사들이 있다면 뭐 그런 의사들을 왜 찾아가겠느냐. 전부 다 이제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쏠림이 되면 쉽게 말하면 동네 병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첫 번째 의사단체의 반대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의 입장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리티컬한 것들이 이런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진료를 했는데 뭐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의사는 뭐 충분하게 이 처방을 했지만, 뭐 알고 보니 이 환자는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뭐 위암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환자가 이 전화 진료에 이 의사가 오진을 했다. 책임져라 라고 소송을 한다면, 자, 과연 이런 경우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최근에 냈던 기사를 보면 3개월간의 지표를 통계를 정부가 냈는데 26만 건 중에 10만 건이, 대략 한 40%죠. 10만 건이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 의원, 동네 병의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뭐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하듯이 그렇게 뭐 대형 병원으로 쏠리지 않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반박을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논리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또 정부에서는, 뭐 이거 제가 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어떤 그 전화진료, 원격 진료 상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존의 의사가 판단하는, 그 기존의 어떤 의료 분쟁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과 뭐 동일하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또 언급도 막 오가고 합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정부의 견해와 의사단체의 견해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러니까 초진을 할 때에는 무조건 대면 진료를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여튼 뭐 어떤 증상이 나와서 내가 이제 이 증상을 가지고 처음 진료를 할 때에는 동네 병원을 무조건 먼저 가서 대면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이 낫지 않아서 뭐 상급 병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재방문을 한다든가 해야 될 때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그런 형태로 절충안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근 기사를 보면 일본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멘붕이 돼가지고 이 초진 시 대면 진료 의무화하는 원칙도 다 깼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서 더 깊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 이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뭔가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속에서 어떻게 원격 진료를 녹아낼 것이냐, 자리 잡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그 앞에서도 제가 몇 개의 멘트를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그래서 관련된 스타트업들은 이 준비를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금 더 힌트를 드린다면 결국은 이제 원격 의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예를 들면 1차 진료는 제외를 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수가의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병원의 급마다 이 또 차등을 둘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가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대면 진료보다 뭐 더 비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당연히 뭐 굳이 원격 진료를 하면서까지 3차 병원에 의사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향은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1차 병원 쪽으로 흡수가 많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의료 분쟁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에비던스들이 수집이 돼야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로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관련된 분야를 준비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법률 서비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 뭐 많다 하죠. 많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 접근성은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정말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 이건 사실 판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뭐 그거를 판단한다고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 한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의 비대칭성, 뭐, 그리고 또 법률 자체가 굉장히 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법률 시장은 여전히 이제 높은 장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에 여전히 뭐 나홀로 재판 비율이 뭐 70%나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재판 비율 70%라는 게 뭐 무조건 이제 변호사를 만나기 힘들어서, 혹은 변호사를 우리가 이제 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서 무조건 70%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해 드리지만 이 통계 지표라는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뭐랄까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70%라는 비율은 어쨌거나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우리가 충분히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제가 봤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팩트들이 있는데, 자, 오랫동안 사실 이렇게 흘러왔죠. 법률 시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은 장벽을 가지고 흘러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점화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비대면 법률 서비스, 뭐, 또 다른 말로는 흔히들 이제 리걸테크 이렇게 부르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비스 업체들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들을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그냥 분류를 해본 건데요. 첫 번째는 뭐 변호사 검색, 또 매칭, 또 원격 상담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계약서 자체를 자동 작성해주는, 그러니까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어떤 문구, 어떤 조항의 내용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양식을 추천해주거나 문구를 제안해주는, 물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로 이제 1번 영역에 들어간다고 제가 본 것이고요. 자동 작성이라고 제가 쓴 이유는 주로 AI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세 번째는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 검토 또 분석해주는, 그래서 뭐 이제 여기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사실 법률 문서 전체를 타겟으로 하죠. 그래서 변호사를 원격으로 연결해서 이런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하는 서비스도 있고, 변호사 없이 AI가 직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여튼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좀 시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알려진 업체들은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 주로 이제 뭐 로톡, 뭐 인텔리콘, 뭐 코메이크, 뭐 마시멜로 이런 등등의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AI를 기반으로 해서,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법률 서비스를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형태, 혹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법률 문서나 계약서를 검토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 회사 이름을 잘 안 밝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일부러 좀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업체들 한번 찾아보시면 좀 감이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걸테크 업체들이 거의 사실은 유사한 방향으로 다 경쟁을 하고 있어요. 1번 하는 업체들도 2번, 3번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뭐 2번 업체도 결국은 1번, 3번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와 조금 다른 점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보셨듯이 단순히 원격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AI라는 것을 거의 머스트로 여기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 점이 굉장히 이제 큰 차이점이죠. 물론 의료에서도 AI를 많이 도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진단 판독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의료에서는 조금 약간 뭐랄까 바람이 한번 약간 지나간 그런 느낌이고 법률 분야는 지금 한참 AI 도입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머스트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아마도 이게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은요 원격 의료를 도입을 하더라도 어쨌든 합당한 수가를 받게 되면 수익성에 문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합당한 의료 수가를 제대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어떤 의사분이 보신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어쨌거나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되더라도 의사들은 정부와 잘 협상을 해서 수가를 어느 정도 잘 책정을 하면 그게 지금 당장의 수익성의 문제는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그죠? 없을 수도 있는입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자,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뭐 정부가 어떤 의료 수가처럼 이렇게 딱 정해지고 정해놓고 뭐 이만큼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한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법무법인마다 뭐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곧바로 원격 서비스로 넘어간다. 그러면 가격은 확 다운이 될 텐데 기존의 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 비용들은 여전히 기존의 대면 서비스 기준만큼 이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중소형의 로펌들은 대부분 아마 적자를 예상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중소형 로펌들 입장에서는 뭐 브랜드를 알린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격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사실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당장 도입하면 바로 적자가 될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아는 김앤장 등등 그죠? 뭐 태평양 뭐 이런 광장 이런 데들은 뭐 잘 버티겠죠. 뭐 그러나 거기도 어쨌든 수익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법률 서비스가 원격으로 전환이 되려면 그만큼 한 명의 변호사가 맡는 수임건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된다라는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지더라도 수임건이 10배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수익은 더 전체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코노미가 잘 맞아 떨어져야 이 원격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의 변호사가 맡는 수임건이 훨씬 더 많아지려면 AI의 도움이 필요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뭐 증거 서류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이런 것만이라도 AI가 대신 스캔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시간이 세이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새로운 건들을 이제 수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잘 맞아떨어져야만 아마 원격 서비스로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딴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기술이라는 게 경제적 이해관계와 명확하게 손을 딱 잡았을 때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AI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 법률 서비스의 원격화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텐데요. 자, 여기에는 원격 의료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두 가지 또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좀 비슷하죠? 기존의 법률 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을 금지한 현행의 변호사법에 근거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자, 그럼 AI가 동업자냐?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애매하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하니까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AI를 만드는 그러면 개발자, 그 수많은 직원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동업자 맞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 이것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현행의 변호사법 때문이죠. 원래 이 부분은 변호사들이 소위 말하면 사무장들을 막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고 뭔가 이 법률 서비스의 이제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을 하는 것들을 금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이거 AI가 동업자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I가 학습하기에는 부족한 판례의 량이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려면 뭐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학습을 해서 많이 이제 그 모델을 정교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판례의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업계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첫 번째와 관련된 부분인데, 얼마 전에 네이버의 전문가 상담 서비스가 오픈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식인 서비스를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답변을 받는 그런 서비스인데,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죠. 굉장히 강하게 규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기존의 체계를 많이 흐트러뜨린다라고 인식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적인 장벽, 뭐 엄밀히 말하면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장벽, 그 다음에 뭐 AI 기술 개발의 한계 상황, 물론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판례가 공개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결국은 둘 다 이제 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사실은 큰 장벽들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가 아무리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지만, 사실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정부와 또 의사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격 의료가, 이 소위 말하면 급물살을 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 분야는 변호사법, 그리고 판례 공개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원격화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거창하게 와, 우리 의사 변호사 이제 원격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과 갈등 관계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사실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이슈를 뭐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제가 다뤄드릴까 하다가 이게 웬만해선 잘 풀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도 이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이 기사들을 보실 때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의사 변호사가 왜 영향력 있는 줄 알아? 사람 하나를 말이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물론 뭐 의도적으로 망가뜨리진 않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인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의 대학교 은사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제가 이걸 왜 실었느냐? 뭐 엔딩을 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국민의 삶에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의료와 법률이죠. 이 두 영역은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도 사실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론의 흐름도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느 나라가 원격 의료를 하고 뭐 원격으로 재판을 한다 해서 우리나라도 합시다 이렇게 접근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오직 한 가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원격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자, ITC 위클리 두 번째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인데요. 자, 첫 번째 소식 이게 뭡니까? 이 기사가 네 가지나 있죠.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지난 2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통과가 됐죠. 그 관련된 법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법들의 거의 헤드라인만 제가 좀 뽑아놨고요. 자, 이 법들을 한번 싹 묶어서 구체적인 아주 그 딥다이브하게 이슈로 팔까 하다가 아직까지는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이렇게만 담아놨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N번방 방지법, 이거는 플랫폼들이 그런 음란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인데, 이것도 이제 디테일이 어떻게 시행령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세게 가면은 오히려 그 사적 검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그렇게 악화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뭐 이런 이제 또 닉네임이 붙은 그런 법도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통신사는 웃고 넷플릭스는 운다 이렇게 기사가 났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됐어도 왠지 넷플릭스는 막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페이스북의 재판도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뭐 이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해외 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논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통신비 인가제 또 폐지가 됐죠. 통신사업자가 소위 말하면 정부한테 허가를 늘 받았어야 되는데, 요금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거의 이제 신고를 하고 한 15일 안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뭐 요금제가 이제 다양해지고 아주 개인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냐, 아니면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이제 요금이 계속 인상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냐, 이것도 이제 역시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재밌는 부분이죠.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이버도 참전하고 카카오도 있고 패스라는 앱도 있고 은행권에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설 인증서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건 시행령이 결정된 후에 중간중간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헤드라인은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가 10년 내에 직원의 50%를 재택근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격 근무의 생산성이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줌과 같은 업체는 웃고, 그죠? 위워크는 울고, 이렇게 되겠죠. 페이스북이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스타트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어떤 사무 공간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을 투자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거는 스타트업들에게 특히 이제 중요한 소식이라서 제가 일부러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1,500개 스타트업에 1,000억 원 정도를 연계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5월 26일 내일부터 6월 3일까지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지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쪽을 한번 방문해 보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저희 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현대인의 필수 예절이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위너입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